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근현대사 수업 35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3중단원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3소단원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에 있습니다. 자, 교과서는 264쪽부터 보실 거고요. 우리 학습목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 보시면 유신헌법의 내용과 그 유신체제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사례를 나열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유신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그 박정희의 유신헌법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삼선 개헌하는 것까지 봤어요. 삼선 개헌하는 것까지 봤는데 그 이제 바로 이듬해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이 냉전이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냉전이 완화된다는 것은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는 대단히 불리한 그런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해서요. 왜냐하면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던 박정희 정권에게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는 권력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낳았겠죠. 자, 그런 와중에서도 7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또다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그 굉장히 크게 표를 많이 얻게 되면서 좀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래서 좀 위기감을 느꼈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유신 선포가 있습니다. 유신 헌법이고요. 1972년 10월이었습니다. 한번 시기는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5년 가면요 긴급조치 제9호라는 것이 있는데요. 9번째 긴급조치라는 것이고요. 이 유신 헌법상에 긴급조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76년 되면 이제 제야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3.1 민주 구국선언 해서 더 이상 독재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이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그 이후에 79년 가시면 YH 무역이라는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필두로 해서 이런 사건들이 쭉쭉 일어나게 됩니다. 부마 민주화운동 그리고 11.6 사태까지요. 부마는 여러분들 부산과 마산을 함께 붙여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11.6 사태는 여러분들 익히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의 용어 가보시면 유신헌법 그리고 7.4남북 공동성명 부마 민주화 운동이 있는데요. 연표에 보시면 사실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1972년도입니다. 아까 1972년도에 유신헌법 선포가 있었는데 그 유신헌법보다 3달 전에, 아까는 10월이라고 했잖아요. 유신헌법은 이번에는 7월입니다. 7월 4일이죠. 그 3달 전에 남북이 같이 공동성명을 낸 것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나름대로 역사적 의의가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주제가 이렇습니다. 어라 이게 아닌데 라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당시에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그리고 데탕트는 이제 냉전이 완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제 프랑스어인데요.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글로벌 그 국제적으로 냉전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어라 이게 아닌데라는 의문이 그런 어떤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대책이 바로 이것이었다. 7.4남북 공동성명이었다. 이 그림을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1970년대 전후에 1970년 전후에 한국의 대내외적 변화와 그에 따른 정권의 대응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대내외적입니다. 대내와 대외로 나눠놨는데요. 대내적으로는 먼저 그쵸 박정희 정권이 이전에 삼선 개헌 해놨잖아요. 그쵸? 그리고 1960년대 후반부터는요. 경제가 퇴행하는 것은 아닌데 그 성장률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고요. 학생들은 그 학교의 군사 문화를 심어놓는 그 교련 교과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요. 그리고 사법부에 계속해서 박정희 정권이 행정부로서 이 사법부에 좀 간섭을 하다 보니 판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다시 한번 당선이 됩니다.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았던 김대중이 있었다는 점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대통령은 당선됐을 때 국회는 더 이상 마음대로 개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요. 냉전이 완화, 데탕트가 되고요. 미국 대통령 닉슨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냉전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포를 쏘아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방중 중국에 방문합니다. 여러분들 자유주의 진영의 자본주의 진영의 대표 국가인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 그 공산권 국가의 대표인 중국에 방문한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냉전이 정말로 완화되고 있구나라는 상황이었겠죠. 거기다가 미국 대통령이요, 미국 측에서 박정희에게 너희 이제 그만 좀 싸우고 북한이랑 대화 좀 해라. 남북 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한미군을 일부를 철수를 하죠. 전부 철수한 건 아니에요. 자, 정권의 대응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화를 실제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요, 남북 간의 적십자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산가족 찾기 이런 행사도 좀 열게 됐고요. 그러면서 72년 7월 4일에는요, 남북 간에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주요 키워드가 바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입니다. 뒤에 자료 박스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사료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요 단어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7.4남북 공동성명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지금 반공을 국시로 했던 박정희 정권이 미국 측의 어떤 제의로 인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게 되는 반공 국시, 그 국시를 반공으로 하는 그 반공주의가 좀 약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그런 제스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 그런 과정 중에 영국이 있다라고 적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유신 체제가 성립됩니다. 아까까지 불과 한 3달 전까지 북한과의 어떤 냉전 완화 분위기가 좀 화해 무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좀 조성을 했다면 바로 3달 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신체제를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신체제 수립의 배경과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자, 배경 보시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72년도 10월입니다. 자, 일단 비상계엄을 내리고요. 계엄이라는 건 여러분들 군대로 나라를 둘러싸는 겁니다. 자, 비상계엄 하고요.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벌어져요. 국회 해산되고요. 헌법조항 중 일부는 효력이 정지되고요. 국회 의사당과 야당 당사에 탱크가 배치됩니다. 지금 뭐 무슨 판타지인가? 드라마에 나오는 건가? 다 드라마의 소재가 됐던 실화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박정희 정권은 국가의 안보와 그리고 경제 성장을 구실로 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것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말이에요. 비상 국무회의에서 개헌하는 의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국무회의는요, 줄여서 이거 국회니까 이거 국회인가 보다 하시면 안 됩니다. 국무회의는요,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그 장관들을 국무위원이라고 하거든요. 나랏일 하는 위원들이니까 국무위원이죠. 아무튼 비상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의결을 시킨 다음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확정시킵니다. 아니 그럼 국민들이 이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단 말이야? 맞습니다. 뒤에 자료 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게 있네요. 보시면 당시에 국민투표를 홍보하는 용지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찍으라고 써 있는 거죠. 찬성란에 이렇게 찍으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손도 여기 갖다 놨고요, 이제. 그쵸? 보시면, 내 한 표 바로 찍어 박 대통령 신임하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동그라미 표 있는 쪽에 꼭 붓뚜껑으로 동그라미 표 찍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죠. 찬성을 꼭 찍으라는 그런 압박을 또 행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통과된 유신헌법의 내용이 뭐냐?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이러길 이런 것은 한국식 민주주의다. 만약 요즘 말이었으면 K민주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자, 그 K민주주의, 한국식 민주주의가 대체 뭔지 좀 봅시다. 자, 이때 대통령 옆에 행정입법, 사법이 다 써있네요. 굉장히 독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임기는요. 행정 부분 볼게요. 대통령 임기는 4년에서 6년으로 중임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간선제로 뽑는데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고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신헌법에 나오는 그 회의체예요. 거기서 간선제로 뽑는데 문제는 그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자, 내가 대통령인데 우리 회의 주재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누가 할까요? 당연히 그 의장, 대통령 또 다시 대통령 뽑아줘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유신헌법상에 긴급조치 발동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말이죠. 뭐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입법 볼게요. 입법에 보면요, 국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고요.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법 쪽에도요.
우리 대놓고 하는 거죠. 이제 법원 인사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법관을 임명할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피 흘리며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움직임과 정권의 대응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시민들 보시면요, 당시에 73년인데 또 유명한 제야 인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계셨는데, 이 장준하 등 제야 인사 중심으로 해서 이 망가진 헌법을 다시 개헌해달라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쭉쭉 언론 자유 수호 투쟁도 일어나게 되고요. 76년도에는 우리 연표에서 봤던 제야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3.1 민주 구국 선언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모두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겨냥한 것들이지요. 자, 그런데 정권에서는 어떤 대책을 펴게 되냐? 74년부터요. 잇따라 긴급 조치를 발동해서요. 일단 개헌에 개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죠.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건이 조작되냐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라는 사건이 조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딱 10년 전이에요. 1964년에 6.3 시위 시절에 있었던 그 시절에 인민혁명당이라는 있지도 않은 그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사람들을 때려잡았잖아요. 그걸 다시 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 세력이 또 세워지려고 한다. 이걸 세우려는 빨갱이들이 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또 때려잡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개헌을 논의하고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인민혁명당 세우려는 사람, 즉 북한에서 보낸 빨갱이들이다라고 하면서 때려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신 독재가요 결국 붕괴가 되거든요.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내적인 상황은요 78년에 총선거를 했더니 국회의원 뽑아놨더니 야당이 여당보다 수가 많아집니다. 그 야당의 이름이 신민당이었고요. 그리고 여당 이름은 민주공화당이죠. 민주공화당입니다. 자, 여소야대 전국이라고 합니다. 여당이 적고 야당이 크니까 야대. 여소야대 전국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국제적으로는요, 좀 이런 위기가 생깁니다. 제2차 석유 파동이 78년부터 80년까지 있었다라고 하고요. 자, 일단 79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YH 무역 사건인데요. YH 무역은요, 회사 이름입니다. 이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하면서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신민당 총재였던 YS 김영삼 총재에 가서 이제 뭐 자기네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민당 당대표인 거죠. 총재인 김영삼은요 이제 대정부 비판, 정부를 비판해요. 그랬더니 다음에 갑자기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김영삼 국회의원을 제명시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에서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당연히 박정희 정권이 있었겠죠. 자, 시민들이요 아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박정희 김영삼의 정책 근거지였던 부산과 그 옆에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마 민주화 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그런데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위기감을 좀 많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게 되는데 이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의 경찰력만으로 진압이 안 된다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법을 명령을 위수령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없는 법령이긴 하지만 아무튼 당시 이렇게 위수령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해서까지 시위대를 때려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 내부에서도요 시위 진압 대책을 두고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뭐 탱크까지 지원할 일이냐라고 하는 쪽이 있었고요. 우리 각하를 비판하는 쪽은 다 말려 죽여야 된다. 다 쏴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엄청난 강경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강경 진압을 반대하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총을 쏴서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79년도 10월 26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11.6 사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요. 그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무려 2시간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5.16 군사정변부터 해서 그 유신체제까지 해서 2시간 얘기했는데 무려 5대부터 9대까지 했던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도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그의 공을 먼저 볼 거냐, 그의 그러니까 잘못한 걸 먼저 볼 거냐, 그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그런 논쟁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잘 보시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로 남아야 할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